지하 주차장에서 박성호가 조폭들과 함께 나타나는 순간 지연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성우 선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사람과 함께 온 거예요? 성호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고백합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형님께 내 동향을 보고했어. 믿었던 동료의 배신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절망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성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집니다. 기자 생명, 여기서 끝내자고.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신문사 건물입니다. 6층짜리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서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비둘기똥이 군데군데 묻어 있고 계단 난간의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녹이 슬어 있죠. 계단을 오르며 들리는 발소리마저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3층 편집국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낡은 기계식 타자기 소리가 딱딱 울려 퍼집니다. 편집국 안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30명 남짓한 기자들이 각자의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거나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물고 있고 누군가는 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있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곳곳에는 신문지와 잡지가 쌓여 있고 벽면에는 각종 공지사항과 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기자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이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편집국 한쪽 구석, 교정실이라 불리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의 책상과는 떨어져 있는 이곳은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죠. 그곳에 신임 여기자 윤지연이 앉아 있습니다. 26살의 지연은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원고지 위에 빨간 펜을 들고 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모습은 어딘지 학생 같아 보입니다. 지연의 책상 위에는 원고지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탈자를 찾아내는 것이 지연의 주된 업무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자들이 써온 기사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고치는 일입니다. 지연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어가며 틀린 부분을 찾아냅니다. 때로는 돋보기까지 사용해가며 작은 오탈자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은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표현이 매끄럽지 않네요. 빨간 펜으로 수정 표시를 합니다. 이런 세세한 작업이 지연의 하루를 채워갑니다. 야, 지연아. 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편집부 선배인 김진수 기자가 지연의 책상 앞에 서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진수는 이 신문사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죠.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그는 전형적인 9세대 기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지연을 내려다봅니다. 너는 기자가 아니라 맞춤법 사전이지 뭐. 하루 종일 앉아서 점 하나 콤마 하나 찾아내고 있으니 말이야. 주변에 있던 다른 기자들이 킬킬거리며 웃어댑니다. 박성호 기자는 그래도 지연이가 있어서 우리 기사 품질이 올라가잖아라고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사한 지 벌써 6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이곳에 왔는데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기사를 써보고 싶다고 몇 번 말해봤지만 편집국장은 아직 때가 아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라며 손을 저었죠.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언젠가 나도 이곳에서 당당히 내 이름 석자 박힌 기사로 세상을 뒤흔들고 말 거야.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어 지연은 가방을 챙기고 자리를 일어섭니다. 다른 기자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교정 업무는 정시에 끝납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봅니다. 이 신문사에서 특종을 터트린 기자들의 기사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정치인 비자금 조성 의혹 단독 보도, 대기업 불법 로비 실태 폭로, 환경오염 은폐 사건 고발. 굵은 활자로 쓰인 헤드라인들이 지연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지연은 그 액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기사도 저 벽에 걸리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지연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지연의 아버지 윤철호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였습니다. 독재 정권의 부조리를 펜으로 고발하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다쳐 세상을 떠났죠. 지연이 1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는 낡은 만년필 하나와 기자는 펜으로 진실을 쓰되 진실을 지킬 땐 몸으로라도 싸워야 한다라고 적힌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메모장을 보며 늘 눈물을 흘렸지만 지연에게는 아버지의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취재거리로 보입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며 생각합니다. 분명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기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오전 8시 아직 편집국에는 몇 명의 기자만 있을 뿐입니다. 지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어제 못다한 교정 업무를 시작합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펜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집니다. 그때 편집국 문이 벌컥 열리며 박성호 기자가 들어옵니다. 30대 초반의 성호는 이 신문사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기자죠. 평소 지연에게 그나마 친근하게 대해주는 선배입니다. 오늘 아침 성호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합니다. 지연아, 큰일 났어. 새벽에 종로구에서 사고가 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성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새벽 5시경 종로구 청운동 골목에서 우유 배달을 하던 16살 소년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호의 말을 듣던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 그런데 새벽 5시면 아직 차들이 별로 안 다닐 텐데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을까요? 그게 말이야, 목격자도 없고 정확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어. 경찰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하고 곧이어 김진수를 비롯한 다른 선배 기자들이 출근합니다. 성우가 사건 내용을 보고하자 김진수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 건 사회면 귀퉁이에나 실리는 기사야. 우유 배달하던 애가 사고 났다고? 뭐 특별할 게 있어. 요즘 애들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지. 다른 기자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편집국장 최민호도 사소한 사건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중요한 기사 찾아봐라며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지연은 계속 그 사건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혼자 청운동 사건 현장으로 향합니다. 종로구청 근처의 좁은 골목길, 그곳에는 아직도 사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 부서진 우유병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지연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골목은 워낙 좁아서 큰 차가 들어오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새벽 시간이면 더욱 조용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지연은 메모장을 꺼내 현장 상황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중년 남자 하나가 다가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검은 재킷을 입고 있는 그는 지연을 빤히 쳐다보며 말합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기자 양반?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지연은 순간 움찔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취재차 나온 기자입니다. 어제 사고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기자 양반, 이 동네 일에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마죠. 목숨 아까우면 말이에요. 남자는 찬찬히 지연을 훑어본 후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지연은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돕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왜 저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지연은 골목 주변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떡볶이 가게 사장 아주머니는 그 애가 매일 아침 우유 배달을 했는데 참 성실한 아이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이 동네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밤늦게 검은 차들이 자주 다니고 무서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세탁소 주인 아저씨의 말이 지연의 관심을 끕니다. 혹시 그 검은 차와 우유 배달 소년의 사고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 4시경 지연은 신문사로 돌아옵니다. 편집국은 오후 마감을 앞두고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지연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사고 현장의 상황도 이상하고 무엇보다 낯선 남자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어 편집국장실 문을 두드립니다. 최민호 국장은 바쁘게 원고를 검토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이야, 지연아? 국장님, 오늘 청운동 교통사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요. 아직도 그 이야기야? 이미 경찰에서 단순 사고로 결론 났다고 했잖아. 하지만 현장 상황이나 주민들 증언을 들어보면 최민호는 손을 저으며 지연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지연아, 내일은 교정이야. 기자 놀이는 그만하고 원래 업무나 충실히 해. 지연은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국장실을 나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거든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혼자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메모장을 꺼내봅니다. 기자는 펜으로 진실을 쓰되 진실을 지킬 땐 몸으로라도 싸워야 한다. 아버지의 메모가 새삼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연은 본격적으로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전 지연은 다시 청운동 골목을 찾아갑니다. 평일과는 달리 주말 오전의 골목은 한적하고 조용합니다. 지연은 어제 만났던 떡볶이집을 다시 방문합니다. 아주머니, 어제 이야기해 주신 그 우유 배달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떡볶이집 사장 김순자 아주머니는 지연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50대 중반의 순자는 이 동네에서 20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터줏대감입니다. 그의 이름이 최민식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참 착한 애였는데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민식이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골목은 민식이의 배달 경로 중 마지막 구간이었죠. 그런데 아주머니, 요즘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순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춥니다. 글쎄요, 한 달 전부터인가 밤마다 검은 승용차들이 이 골목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모두 양복을 입고 있는데 얼굴들이 험악하게 생겼더라고요. 지연은 메모장에 이 내용을 꼼꼼히 적어둡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이 동네 아이들한테 이상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편지나 작은 봉투 같은 걸 배달시키는 것 같아요. 민식이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혹시 민식이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런 일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지연은 순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다른 상점들도 돌아봅니다. 문구점 사장 이철수 아저씨는 요즘 애들이 용돈벌이를 한다며 밤늦게 돌아다니는 걸 자주 봤다고 증언합니다. 약국 사장 박영희 아주머니는 검은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동네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걸 몇 번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오후 2시경 지연은 근처 치킨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수집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동네 아이들을 이용해서 뭔가 불법적인 일을 시키고 있고 민식이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치킨집 사장이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40대 후반의 사장 김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혹시 기자님이신가요? 아까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걸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최민식 학생 사고 건으로 취재를 하고 있어요. 김대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욱 낮춥니다. 조폭들이 아이들을 심부름꾼으로 부려먹고 있다던데요. 마약이나 그런 걸 배달시키는 것 같아요. 민식이도 그런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지연은 놀라서 김대호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핵심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근처 폐건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기자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지연은 김대호가 알려준 폐건물을 찾아갑니다. 골목 안쪽 끝에 있는 3층짜리 낡은 건물입니다. 오래전에 사무실로 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창문마다 합판이 막혀 있고 출입구에도 철문이 잠겨 있습니다. 지연이 건물 주변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돌아보니 어제 만났던 그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2명의 젊은 남자들과 함께 왔네요.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고 얼굴에는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취재차 나온 거예요. 기자 양반 어제 경고했잖아.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2 남자도 지연에게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평생 오탈자나 잡는 기자로 끝날 거야. 지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진실을 지킬 땐 몸으로라도 싸워야 한다. 그 순간 지연은 대학 시절 배웠던 태권도가 떠오릅니다. 사범 자격증까지 딸 정도로 태권도에 능했던 지연이었죠. 남자들이 지연을 위협하려 다가오는 순간 지연은 재빨리 몸을 움직입니다. 오른발로 가장 가까이 다가온 남자의 정강이를 찹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지연은 재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 여자가 중년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지연을 쫓아오지만 지연은 이미 골목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뛰면서도 지연의 마음은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진짜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죠. 지연은 안전한 곳까지 도망친 후 숨을 고릅니다. 오늘 수집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기사거리가 됩니다.
조폭들이 동네 아이들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시키고 있고 민식이의 죽음도 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주말 동안 수집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조폭들이 동네 아이들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시키고 있다는 증거들, 최민식 학생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들을 꼼꼼히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지연은 이 내용으로 기사를 써보기로 결심합니다. 오전 10시 편집국에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어 박성호에게 다가갑니다. 성호 선배, 제가 주말에 청운동 사건을 더 취재해 봤는데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었어? 지연아,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선배, 들어보세요. 조폭들이 동네 아이들을 심부름꾼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마약이나 불법적인 물건을 배달시키는 것 같고요. 성호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지연이 수집한 증언들과 정황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성호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야? 그럼 민식이 사고도? 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입을 다물라고 위협받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싶어요. 성호는 고민하더니 지연에게 말합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함께 더 파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정말 조폭이 연루된 일이라면 위험할 수 있어. 지연은 성호가 함께 해준다는 말에 기뻐합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날 오후 지연과 성호는 함께 청운동을 다시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세탁소 주인 정만수 아저씨는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미용실 사장 최영자 아주머니는 아이들이 돈을 받고 편지를 배달하는 걸 자주 봤다고 말합니다. 오후 4시경 지연과 성우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짧은 기사를 작성합니다. 제목은 청운동 우유배달 소년 의문사, 조폭 연루 의혹입니다. 기사 내용에는 주민들의 증언과 현장 상황, 그리고 조폭들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았습니다. 지연과 성우는 편집국장실로 향합니다. 최민호 국장은 기사를 읽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립니다. 이게 뭐야? 확실한 증거도 없이 조폭이 연루되었다고? 이런 추측성 기사는 우리 신문사 방침에 맞지 않아. 국장님, 하지만 주민들 증언도 있고 현장 정황상. 지연아, 아직도 모르겠어? 기자는 팩트로 말해야 해. 추측이나 의혹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다고. 최민호는 기사를 지연에게 돌려주며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주 작은 단신으로는 실어줄 수 있어. 하지만 조폭 관련 내용은 다 빼고 그냥 교통사고 소식 정도로만. 지연은 실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자신의 기사가 신문에 실린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신문이 나왔을 때 지연의 기사는 사회면 구석 작은 칸에 실려 있습니다. 청운동에서 우유 배달 중 고등학생 교통사고로 숨져라는 제목의 5줄짜리 단신 기사입니다. 지연은 아쉽지만 그래도 첫 기사라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편집국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받은 김진수가 지연을 부릅니다. 지연아, 내 기사 때문에 항해 전화가 왔어. 뭔 소리인지 알아? 무슨 전화인데요? 청운동 주민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더라고. 그런 사고는 없었다면서? 지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고는 있었고 여러 주민들이 증언했는데 왜 그런 전화가 올까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연은 또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어제 만났던 중년 남자와 마주친 것입니다. 남자는 지연을 보더니
음산한 미소를 짓습니다. 기자 양반, 오늘 신문 잘 봤어요. 그런데 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지연은 몸이 굳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쓴 기사를 알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지연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성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성호도 놀라며 말합니다. 지연아, 이거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 우리가 뭔가 큰 걸 건드린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며칠 후 지연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집국장 최민호가 지연을 불러서는 앞으로 이런 사건은 취재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지연아,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 신문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어. 앞으로는 교정 업무에만 집중해. 하지만 국장님, 이건 중요한 사건이에요. 시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그만해. 이건 명령이야. 지연은 답답한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옵니다. 조폭들의 위협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회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혼자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 지연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국에는 몇 명의 기자만 남아있고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키보드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집니다. 지연은 겉으로는 교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청운동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경 박성호가 지연의 자리로 다가옵니다. 평소와 달리 성호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입니다. 지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선배. 무슨 일이세요? 성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춥니다. 지연아, 청운동 사건 그만 파는 게 어떨까?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해. 지연은 성호의 말에 당황합니다. 그동안 함께 취재를 도와주던 성호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선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니야, 지연아. 이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정말 위험할 수 있어. 성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느껴집니다. 지연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합니다. 그냥 조심했으면 좋겠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성호의 태도, 변화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토요일 오후 지연은 혼자서 청운동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민식이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골목 안쪽 다세대 주택 2층에 민식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연이 민식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중년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혹시 민식이 어머님이신가요? 여성은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은 자신을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민식이 사건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어요. 민식이 어머니 한미영은 지연을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좁은 원룸에는 민식이의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정리되어 있고 벽에는 민식이가 받은 개근상 상장이 붙어 있습니다.
민식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며 용돈을 벌었거든요. 한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지연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혹시 민식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글쎄요. 한 달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용돈이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물어봐도 그냥 우유 배달로 번 거라고만 했는데 다른 일은 안 했나요? 한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실은 민식이가 돌아가기 며칠 전에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민식이한테 뭔가 부탁할 일이 있다면서 찾아왔더라고요. 민식이는 그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와서는 계속 불안해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했을까요? 민식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다고. 무서운 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지연은 점점 사건의 진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민식이는 분명 조폭들의 심부름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미영이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지연이 몇 번 마주쳤던 그 중년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식이 어머님이시죠? 저는 민식이와 친했던 사람입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그는 지연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여기서 왜 뵙죠, 기자님? 지연은 몸이 굳어집니다. 한미영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어머님, 혹시 민식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지연은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지연은 서둘러 일어나 집을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지연을 따라 나옵니다. 기자님, 잠깐만요. 계단 중간에서 남자가 지연을 멈춰 세웁니다. 다른 남자 둘이 더 나타납니다. 지연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네요. 경고를 몇 번 했는데도 말을 안 듣으니까. 그 순간 지연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박성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연아,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하지만 지연은 휴대폰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점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10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연은 간신히 조폭들로부터 도망쳐 나와 신문사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고 온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성호 선배, 저예요. 지금 신문사 지하주차장에 있어요. 큰일 났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네. 조폭들한테 쫓겨서 정말 위험했어요. 선배, 지금 올 수 있어요? 그래, 금방 갈게.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30분 후 박성호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지연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성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중년 남자가 성호와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선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호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중년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기자 양반, 이제 끝까지 왔네요. 지연은 뒤로 물러서며 성호를 바라봅니다. 성호 선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 사람과 함께 온 거예요?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마침내 성우가 입을 엽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 때문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형님께 내 동양을 보고했어. 지연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성우가 배신자였다니.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선배, 왜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도박 빚이 너무 많았어. 몇 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때 형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어. 대신 신문사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고, 중년 남자가 성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합니다. 박 기자, 설명은 그만하고 일이나 끝내자고. 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지연에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알아서 신임 여기자 처리하겠습니다. 지연은 배신감에 목이 메입니다. 그동안 동료라고 믿었던 성우가 조폭과 손을 잡고 있었다니. 더욱 충격적인 건 성우가 직접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우 선배, 정말 그럴 거예요? 저를 정말로? 성우는 지연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지연아, 넌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중년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차갑게 빛나는 칼날이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에 반사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이다. 그 순간 성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기자 생명, 여기서 끝내자고. 지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지만 동시에 강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진실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한다니. 그때 지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80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펜으로 진실을 기록하다 쓰러진 아버지.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재 정권의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자로서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죠. 기자는 펜으로 진실을 쓰되 진실을 지킬 땐 몸으로라도 싸워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연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눈물이 솟구치지만 그 눈물이 두려움의 눈물에서 결의의 눈물로 바뀝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끝까지 싸울게요.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갈게요. 중년 남자가 칼을 들고 지연에게 다가옵니다. 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기둥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딸이다. 그리고 기자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몸을 낮춥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태권도가 온몸에 되살아납니다. 사범 자격증을 딸 정도로 실력이 있었던 지연입니다. 비록 몇 년 동안 연습을 하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지연은 재빨리 옆으로 피합니다. 동시에 오른발로 남자의 손목을 찹니다. 남자가 칼을 놓치는 사이 지연은 재빠르게 거리를 벌립니다. 이 여자가. 중년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지연을 쫓아옵니다. 하지만 지연은 차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도망칩니다.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연은 뛰면서도 생각합니다. 여기서 도망만 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하고 민식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자로서 자신의 사명이니까요. 지하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달려가던 지연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곳에 또 다른 조폭 2명이 서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켭니다. 적어도 이 상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끝까지 기자로 살겠어. 아버지처럼. 지연은 마지막 힘을 모아 다시 한번 싸울 준비를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4명의 남자들에게 포위된 지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녹음을 켜놓은 상태에서 지연은 조폭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당신들이 민식이를 죽인 거죠? 중년 남자는 비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꼬마가 입을 다물지 않으려고 해서 처리한 거야. 우리 일에 코를 들이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또 나타났지. 어떤 일을 시켰길래 아이를 죽였어요? 마약 배달이야. 애들은 경찰이 의심하지 않으니까 쓸모가 있거든. 그런데 그 꼬마가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어. 지연의 휴대폰에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때 중년 남자가 신호를 보내자 다른 조폭들이 일제히 지연에게 달려듭니다. 지연은 재빨리 몸을 움직여 첫 번째 공격을 피하고 왼발로 가장 가까운 남자의 무릎을 참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지연은 차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 중년 남자의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집니다. 지연은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조폭들을 따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4명이나 되어 점점 포위망이 좁혀집니다. 그때 박성호가 지연을 향해 다가옵니다. 지연은 성호를 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성호 선배,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동료였잖아요. 성호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지연아, 너무 늦었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성호가 지연에게 손을 뻗는 순간 지연은 성호의 손목을 잡고 어깨 넘어뜨리기를 시전합니다. 성호는 바닥에 넘어지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미안해요, 선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지연은 성호의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빼앗아 근처에 있던 승용차 문을 엽니다. 다행히 시동이 걸립니다. 지연은 재빠르게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습니다. 저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 중년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차로 달려가지만 지연은 이미 지하 주차장 출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신문사를 벗어나 시내로 향합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검은 승용차 2대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만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 지연은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조작해 녹음 파일을 이메일로 여러 곳에 전송합니다. 동료 기자들,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다른 언론사까지.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증거만큼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순간 뒤따라오던 조폭들의 차가 지연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지연의 차가 비틀거리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어. 민식이를 위해서라도. 지연은 이를 악물고 계속 달립니다. 하지만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고 조폭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연은 신문사 인쇄소가 있는 공단 지역에 도착합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고 조용합니다. 지연은 차에서 내려 인쇄소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인쇄소 안에는 거대한 인쇄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을 인쇄하느라 기계들이 쿵쿵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건물 전체를 가득 메웁니다. 지연은 기계들 사이로 몸을 숨깁니다. 곧이어 조폭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중년 남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윤지연, 어디 숨었나? 나와라. 지연은 인쇄기계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봅니다.
조폭들이 건물 안을 수색하며 지연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중년 남자가 지연을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내가 뭔데 우리 세상을 흔드냐? 지연은 기계 위로 올라가며 대답합니다. 나는 진실을 기록하는 기자다. 그리고 이 도시는 당신들 것이 아니야. 중년 남자가 칼을 들고 지연에게 달려들지만 지연은 재빠르게 옆으로 피합니다. 동시에 옆에 있던 쇠막대기를 집어들고 남자의 손목을 내려칩니다. 남자가 칼을 떨어뜨리는 순간 지연은 발차기로 남자의 가슴을 찹니다. 중년 남자가 뒤로 넘어지며 인쇄기계에 부딪힙니다. 다른 조폭들도 지연을 향해 달려들지만 지연은 태권도 실력을 발휘해 한 명씩 제 앞에 나갑니다. 마지막에 남은 조폭 하나가 지연에게 달려들 때 지연은 회전 발차기로 상대의 턱을 가격합니다. 남자는 그대로 쓰러져 정신을 잃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지연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4명의 조폭들이 모두 쓰러져 있습니다. 지연은 즉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는 신문사 인쇄소입니다. 조폭들을 제압했어요. 그리고 살인 사건의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10분 후 경찰들이 도착해 조폭들을 체포합니다. 지연은 경찰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하며 사건의 전모를 설명합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인쇄소에서 내일 아침 신문이 인쇄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일면 머리 기사 제목이 굵은 활자로 찍혀 나옵니다. 조폭 청소년 마약 배달 강요 사건 폭로, 우유 배달 소년 살해 진실 드러나. 부제목에는 신임 여기자 윤지연 목숨 걸고 진실 추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연은 인쇄되는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민식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출근합니다. 지난주 사건으로 온몸이 아직 욱신거리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워졌습니다. 신문사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지연 기자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편집국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연은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봅니다. 경찰 조사, 언론 인터뷰, 검찰 출석 등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값진 시간이었죠. 편집국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동안 지연을 무시하던 선배 기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봅니다. 김진수가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윤 기자,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이런 큰일을 해낼 줄 몰랐네.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 지연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사회부 차장 이승환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지연이 내가 우리 신문사 역사에 한 획을 그었어. 조폭들이 청소년을 이용해서 마약을 유통시킨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야. 국제부 기자 정미경도 감탄하며 말합니다. 특히 내가 목숨을 걸고 증거를 수집한 게 정말 대단해. 그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잖아. 지연은 동료들의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그동안 교정만 시켜놓고 기자 취급을 해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거든요. 오전 10시 편집국장 최민호가 지연을 불러냅니다. 국장실에 들어서니 최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연아, 앉아봐. 이번 일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국장님. 사실은 나도 처음에는 내가 이런 큰 사건을 다룰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 하지만 내가 정말 훌륭한 기자라는 걸 증명해 보였구나. 최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지연에게 건네줍니다. 이건 내 승진 발령서야.
오늘부터 정식 사회부 기자로 임명한다. 지연은 발령서를 받아들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정식 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종에 대한 포상금도 따로 지급될 예정이야. 회사 차원에서 내 공로를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여.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기자들이 지연을 위한 축하 모임을 자발적으로 마련합니다.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지연의 승진을 축하해 줍니다. 김진수가 건배사를 합니다. 우리 지연이가 이번에 정말 멋진 일을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의로운 기자가 되기를 바라며 건배, 건배. 모든 사람이 잔을 부딪히며 지연을 격려합니다. 지연은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오후에는 지연에게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합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옵니다. 지연은 몇 개의 인터뷰에 응하며 이번 사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최민식 학생처럼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하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기자라면 진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녁 시간, 지연은 혼자 청운동을 다시 찾아갑니다. 일주일 전과는 달리 거리가 평온해 보입니다. 조폭들이 모두 체포되고 난 후 동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떡볶이집 사장 김순자를 만나자 순자는 지연을 보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기자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동네가 평화로워졌어요. 민식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이 슬퍼하시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얻으신 것 같아요. 민식이가 하늘에서도 기뻐할 거예요. 지연은 민식이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방문해 봅니다. 민식이의 담임 선생님 박정수는 지연을 보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선생님, 민식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그렇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을 조폭들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밤 9시 지연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묘소를 찾아갑니다. 묘비 앞에서 지연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정말 기자가 됐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펜으로 진실을 썼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몸으로도 싸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지연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기자가 되겠어요.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는 기자가 될게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책상에 앉아 다음 취재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을 테고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오탈자만 잡는 신입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기자다. 그리고 새로운 취재 노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기자 윤지연의 새로운 시작. 진실을 향한 끝없는 여정. 지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